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업시간이 연장되거나 일부 업종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 완화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풀어지면 감염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개인의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박용근 은평구 의회 의장을 만나봅니다. 방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 등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200명 중반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17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8명인데요. 특히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개인 간 전파가 114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수도 전체의 30%나 됩니다. 주요 감염 사례도 살펴보죠.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련 신규 확진자가 22명 나와 서울의 누적 환자는 130명입니다. 송파구 소재 학원 관련 확진자도 하루 동안 12명이 나왔고 용산구 소재 지인 모임 관련 4명,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둘 수 있고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석 달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손성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나는 사람보다 배달 오토바이가 더 많이 다녔던 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겐 1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취재진은 2달 전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됐을 때 만난 노래방 업주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 영업 1시간 연장.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말부터 나옵니다. 노래방 자체가 거의 9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0시에서 2, 3시까지가 잘 된다고 보는 시간인데 10시까지 연장해갖고는 별 그게 없고 저희는 12시까지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술집을 운영하는 배현옥 씨도 1시간이 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협조라는 게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죽고 난 뒤 협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벌이를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고 12시까지라도 좀 요번에 난 침 내리짖으면은 그래도 뭐 세라도 낼 수 있고. 지난달 출입자 명부를 보니 대부분 한두 팀입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간 첫날에도 한 팀이었습니다. 두 팀, 16, 17, 18 이런 식으로 일단 2차 집이 되다 보니까 밥을 파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술집의 경우 밤 10시는 장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옆골목의 또 다른 가게도 볼멘 소리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9시나 10시. 매상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거든요. 많아봤자 5만 원, 10만 원 그 차이니까. 영업시간 단축이 완전 해제된 업종은 어떤 반응일까? 24시간 정상 영업에 들어간 PC방을 가봤습니다. 자영업자 영업 제한으로 인한 억울함은 조금 해소된 모습. 하지만 감염이 재확산하면 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더 앞섭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소상공인 무슨 죄 짓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만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다가는 다 죽습니다. 개인 방역을 잘 지켰으면 우리도 피해를 덜 볼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자영업자들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로 방역망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 이후 유흥시설이 몰려있는 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시각 이 거리는 어둡고 한산하기만 했는데요. 이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시민 발길이 조금씩 모이고 있고 또 식당 내부에서는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9시까지 있을 때는 한두 병 먹고 그냥 빨리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1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두 병을 더 마실 수도 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만났는데 일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더구나 10시까지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만나긴 했는데 하지만 규제가 풀리자 경각심도 풀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지 않을 때도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라는 경고문이 무색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담배 핀다고 그때 마스크 다 내리고 담배 피면서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완화 조치가 시기상조였다는 입장. 재생산 지수가 0.7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계속 한 달째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은 계속 확산 추세인데 단계를 낮췄다,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양상이고.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도 예고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카페나 이런 클럽 같은 데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강력한 어떤 그런 행정 조치가 인지가 돼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하시게. 설 연휴 주춤했던 확진자는 계속 늘어 17일 기준 다시 600명을 넘었습니다.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 7층 아파트로 재탄생합니다. 양천구는 신월 1동 덕화 연립주택 일대에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월 1동 덕화 연립주택은 30년 이상 오래된 연립주택으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7층에 총 7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한 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소득 요건은 올해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는 27만여 원, 직장가입자는 25만여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자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하는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청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월세 지원, 지역 일자리 등 청년 수당과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선정 가능 인원을 넘을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온라인 서울 청년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습니다. 무상급식 대상은 국공립과 사립, 특수학교 등 서울 시내 1,300여 개 학교 학생들인데요.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7,200억 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학교 급식 친환경 유통센터를 만들어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 시작되는 곳, 바로 우리 지역의 의회죠.
올해 주민들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구의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가게 될까요? 은평구의회 박용근 의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은평구의 의장 박용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선 올해 은평구 의회의 의정 운영 방향 그리고 또 의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은평구 의회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원 30주년 그동안 성과들을 짚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반성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100년의 대기를 은평구 의회에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은평구 의회는 서로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협력하고 균형 있는 의회를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은평구 의회에서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회의, 또 동료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집행부와 상호 견제에 노력을 하려고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받고 협력하는 의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좀 짚어볼 텐데요.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각계에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 사업은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성, 기후과정 약 18.4km 정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현재 기획재정부 BC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도 268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49만 은평 구민들의 교통 편의편을 위하여 결의를 하고 조기 착공 및 고양선 신사국의 신설 축구 결의안까지 발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은평구 의회에서는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은평구 열악한 교통환경과 개선 사업을 위하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확장하여 착공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와 충분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 조기 착공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원순환센터 관련 내용인데요. 주민들과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쓰레기 대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항상 찬반 논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은평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대문구에서 음식물 처리하고 마포구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하고요. 우리는 은평구에서는 재활용 폐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은평구 의회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늘 찾아가는 저를 포함하여 19명 의원 모두가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은평구 의회를 대변하여 변함없는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민이 우선이 되는 의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박용근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웃을 감동하게 한 우리 지역의 미담입니다. 은평구의 한 얼굴 없는 천사가 불광이동 주민센터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70대 A씨는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신사 이동에 사는 어르신은 독거노인을 돕고 싶다며 주민센터로 식품 상자를 기부했고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 김영호 녹번동 통장협의 회장의 배우자 권영순 씨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은평구 사립유치원연합회도 지역 사립유치원에서 모금한 600여만 원을 은평구에 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한 은평, 서초, 중구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입니다. 집중관리구역에 있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는 에어커튼과 환기시설, 식물벽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설이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금천과 영등포, 동작구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한 곳씩 지정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3곳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관광산업은 역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서울시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존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여행업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서울시 등록업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업과 국제회의업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각각 연매출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에서 버스 뒷바퀴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상 제품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재생 타이어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서울시 내 저상 버스는 여전히 재생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BS로 들어온 제보 사진입니다. 버스 뒷바퀴가 풍선처럼 쪼그라들었고 고무를 지지하는 휠은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군데군데 생채기가 난 것처럼 패여있는 타이어는 오래된 수명을 가늠케 합니다. 뒷바퀴에 쓰인 재생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면서 해당 버스는 이곳 영등포 로터리 일대에서 1시간 반가량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도로나 다리 위에서였다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저상 버스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뒤에가 4짝이 들어가는데 그 한쪽에 있는 2짝이 다 터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간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며 버스 사고를 자주 유발했던 재생 타이어. 최근엔 품질이 좋아져 사고 발생 빈도가 줄었지만 내구성은 새 타이어의 60에서 70%로 여전히 떨어집니다. 열과 충격에 약해 같은 조건이라면 폭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행법상 재생 타이어는 버스 앞바퀴에만 사용이 금지됐을 뿐 뒷바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일반 버스 앞바퀴는 물론 뒷바퀴에도 새 타이어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저상 버스엔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상 버스의 경우 바퀴에 열을 줄 수 있는 가스통이 차체 위에 설치돼 폭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 거 사용한 거고 운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폭발하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는 저상버스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쓰는 게 위법은 아니라면서도 새 타이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상버스 뒷바퀴의 경우에는 열사고와 마모도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지만 가급적 새 타이어를 쓰도록 지도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정품 타이어를 쓰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연에 타이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버스 업체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가운데 설 연휴에 영향이 나타나는 걸까요? 서울의 신규 확진자도 큰 폭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개인 간 전파 사례가 40% 이상이었는데요. 정부는 방역의 빈틈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메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